땅의 노동해방, 장애해방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열사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묵념. 바로 먼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시기도 하고요. 요 가운데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박근혜와 임기를 걸고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킨 민주노총 전 위원장, 요 멘트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 행동을 조직하는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성규 위원장님 강연은 처음 듣는데요. 오늘 제목이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약간 감동적일 수도 있고 또는 강렬할 수 있는데 되게 휴먼적인 강연을 될 수도 있고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셔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귀한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노동해방과 장애해방을 위해서 분연히 이러는 동지들한테 그래도 투쟁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좀 사투리를 많이 쓴 뒤 알아는 드릴란가 모르겠어. 잘 알겠어? 그러면 다행이고라. 또 내가 오늘 뭐 강연이라고 한디 나 강연 같은 건 내가 할 실력자가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늘 꼴등했고 공부하고는 담 쌌고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또 다 아시겠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이 폭도라고 이야기하고 1급 수배자였고 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종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천안에 한번 갔다 오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저는 늘 이렇게 힘들고 탄압만 받고 살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이제 당당히 또 어깨 피고 다니는 날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바삐 지낸다 이런 이제 보고도 좀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권력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많은 우리 대중들한테 이야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팔자는 참 모르겠더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한상균이라는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부지런히 일어선 우리 동지들 앞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면서 내내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조금이라도 좀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동지들이 어떤 경험을 쌓아갈지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나라 노동자 중에서는 징역을 제일 많이 산 사람입니다. 5년 반을 살았어요. 지금도 해고자로 10년째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보냈는데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네. 동기들 행복해 보입니까? 네. 많이 저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감옥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어요. 감옥에는 제수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있는데 명찰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노란색은 주로 조직폭력배, 그 다음에 주의를 요해야 될 사람들이 주로 노란 명찰을 차요. 여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동지들 있어요? 없어요? 예. 뭔 명찰 차셨어요? 하얀색 찼어요?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주로 이제 하얀색을 많이 차고 노란색은 조폭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요즘 그 버닝썬이라고 해가지고 마약 사범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전부 이제 파란색 명찰을 사요. 이제 감옥에서는 주로 뽕쟁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명찰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빨간색 명찰을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든데 저는 그 빨간색 명찰을 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됐어요. 빨간색 명찰은 뭐냐면 되게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수나 무기수들입니다. 그래 보통 무기수들은 20년 이상 25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형수들은 현재 형 집행이 YS 이후로 중단됐기 때문에 기약 없는 무기수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통해서 거론됐던 아주 유명한 범죄자들을 제 옆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를 그만큼 이 박근혜 정권이 무서운 놈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배우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화초를 가꾸는 친구도 있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뭔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 정말 우리 같은 시각으로 보면 네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어째 그렇게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보게 되면서 뭐 그들과 담장을 사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름만 대면 아는 되게 흉악한 사형수들과 저는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근데 희망을, 결국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억울해서도 죽고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근데 더 결정적으로 많이 죽었던 이유를 보면 절망, 희망이 없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한 희망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바로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에 내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이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 자살을 부추기는
경쟁에 아주 경쟁을 위한 나라 이런 것들이 결국 보편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들을 제 주위에 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죽음들을 우리 동료들을 잃었지만 그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늘로 갈 때 소주 한 잔 따라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저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늘 언론을 통해서 부고를 듣게 됐어요. 오늘은 열 몇 번째 죽음이다. 20번째 죽음이다. 20몇 번째 죽음이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늘 이렇게 접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죽고 싶은 심정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살아서 무엇 할 거냐. 내가 또 죽음으로써 내 목숨을 던져서 동지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운동의 한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몰입되게 됐어요. 근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되게 모질더라고요. 죽는 것도 또 마음대로 안 돼야 이게 징하더라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저 자신과 싸움을 쉼없이 했더라. 쉼없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는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복직만 하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지지는 않는구나.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 사회가 낡은 제도와 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10개도 못 했다가 어느 순간 내가 3년 만기를 채우고 나올 때는 300개도 했어요. 가슴에 없는 복근이 말이요. 빨래판처럼 생기기도 하더라고. 놀라웠어요, 저도. 나이와 무관하게 거기서 무슨 기구가 없는데도 내가 맘먹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근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심하고 이제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저는 5년 반 동안 독방에만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얀 벽이 어느 순간 스승이 돼요. 철학도 가르치고 노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칩니다. 왜 이 사회는 이렇게 권리를 빼앗기고 권리 없는 노동자들이 천지박칼로 널려 있는데 그들은 이 기득권들은 늘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이 국가라는 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온당한 체제이고 온당한 정치인가. 이런 것을 쉼없이 나한테 묻기 시작한 거죠. 교수는 없어요. 조그마한 방에. 근데 그 고민을 계속 묻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담합된 낡은 제도가 결국 우리의 권리를 빼앗았구나. 보편적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노동자도 할 수 없는 만큼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 일반 노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린 노동자를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애인 노동자로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노동자 이름 석자로 딱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온갖 수식어가 붙는 그런 노동자의 이름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죠. 특히나 한국 사회는 독점 재벌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 IMF 이후에 급격하게 공장 안에 예주화가 진행됩니다. 하청이 생기고 간접고용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자들은 희망 없는 일터로 내몰리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착취를 당할 때 사용자들은 우리의 피해의 대가로 배를 불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고 김영균 노동자가 죽었어요. 정말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어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슬픔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 정도 악랄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발전소라는 것은. 근데 그 공공기관의 기재부에서 1인당 420만 원의 월급을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김용균이라는 노동자가 주머니에 월급으로 받는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0만 원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을 김용균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 받은 것이 우리는 온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받는 것들, 이런 것이 저는 온당한 권리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용인되지 않고 있어. 결국 누군가가 죽음에 내몰려야 되고 임금을 착취당해야 되는 그런 것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범을 보여야 될 정부가 사용자로 대통령이 사장인, 진짜 사장인 이런 사업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톨게이트 투쟁이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투쟁입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우통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놈들아, 나의 직접 고용을 하지 쟁취하지 않는 한 나는 이 농성을 풀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70년대에나 일어났던 일들이 이 2000년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면에서는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 근데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로공사의 진짜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강래 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관련된 수많은 노동 현장이 있어요. 국립대 병원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연금, 건강보험, 발전, 도로공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부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임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촛불 이후에 탄생한 정부한테 주어진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지 않으니까 민간 부분의 사장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대통령도 지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 뭐 있겠어? 이제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것이죠. 각각의 투쟁들을 하고 있어요. 이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찾아야 하는 길들에 어떤 길이 있는지 수많은 노력과 진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끼는 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는 끼는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인데 임금은 반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쪽은 끼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저는 감옥에 가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맞았어요.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동지들은 이제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이 나라의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찾고 가는, 근데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을 때 하는 경험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그것이 돈을 좀 더 받고 덜 받고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해. 자기 요구를 가지고. 이것은 그야말로 더 한 단계 자신을 돌아보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경험한 만큼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더 큰 꿈을 뛰어가게 되는 것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는 그럼 어떤 그런 경험자들이 있는지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줄을 연결하는
이런 시설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평생을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평균 제가 그 노동자들이 작년에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동안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했어요. 평균 나이가 60이에요. 60이에요. 그 노동자들이 처음 노동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끼를 단결투쟁 조끼를 딱 입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펄펄 쏟았다는 거예요. 주름이 깊게 파인 늙은 노동자의 주름 속에 눈물이 막 고여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손을 턱턱 잡고 인자 세상 사람답게 사는 첫날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그동안은 정말 내가 노예였지 어찌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난 7월 3일 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어요. 보라색, 녹색 온갖 조끼들이 분홍색 조끼도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노가 이제는 분출되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이기 전에 저는 늘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자기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노동자는 그때 당시 쉬운 5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째 깜짝 놀랐었는지 물어봤잖아 제가. 그랬더니 시내버스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단결투쟁 조끼를 딱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러다가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옷도 조끼를 안 벗거나 늘 조끼는 퇴근할 때는 벗어서 저기 구석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깜빡 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 보았더니 2년 반이 걸렸다 이거예요. 사람이 처음 조끼를 입는 것도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내가 당당하게 노동자라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거 갔는데 그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또 남편이 깨우더라는 거예요. 여보 좀 일어나 봐 이렇게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어째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좋은데 집에 와서는 좀 조끼 좀 벗고 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는 때가 한 4년 5년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노동자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그냥 노동자라고 해서 다 노동자가 아니거든. 내가 노동자답게 살 것인가 라는 자기 중심이 쓰지 않으면 그건 노동자라는 이름은 허망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리고 처음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을 때 그 감동적인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권리를 근본적으로 빼앗긴 노동자들이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 정확히 지금 수치로 말하면 1750만 명입니다. 이 나라 2천만 노동자 중에 민주노총이 지금 100만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1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냥 독립노조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250만 명의 조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아직은 두려워서 때로는 노동자를 만들어봤자 내 삶이 바뀔까라는 체념 속에서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 속에 250만 명의 노동자라는 조직 노동자들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선택받은 노동자다. 그 안에 동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들도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지들 서로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갈 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않고 저들은 점점 더 우리가 더 큰 목표를 가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들이 저는 혹시 사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상할 사용자가 있습니까? 예. 동지들 혹시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인데 동지들의 사용자는 누굽니까?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사용자가 있습니까? 정부가 사용자다. 예, 그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가 사용자다. 뭐 이거 그런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부를 당연히 사용자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책임의 정점에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사실은. 그 정부를 정확히 사용자로 인식한다는 것들은 동지들은 지금 장애인 일반 노조를 띄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만큼 자기의 목표는 분명히 하고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것은 가는 과정이 힘들지언정 반드시 그 목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홍콩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사용자가 없는 세상과 교섭을 하고 있어요. 직접 민중들이 나서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내가 요구를 하면 그 전에 고전적 방식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내 요구를 들어. 안 들으면 우리가 실력을 행사할 거야.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구는 그렇게 앉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과 교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명령을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명령은 요구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동지들이 차별의 한을 가지고 내가 노동자라는 것들을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보편적 권리를 최소한의 보장될 근로기준법을 최저임금을 4대 보험을 우리도 연차휴가를 고용보험을 이런 것들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들을 지금 각각의 사용자가 만나서 할 수 없는 구조. 결국 세상과 교섭을 해야 되고 그 세상과 교섭하기 위해서 동지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동지들의 지금 출발은 부족할 수 있으나 이 힘들은 대단한 힘으로 저는 역동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굴복을 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민중들의 분노에 주유세를 인하하라, 최저임금을 올려라,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부유세를 인상해라,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톨게이트마다 그들이 주말마다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먼지거리요 할 정도로 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토론 끝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누구가 우리를 착취해야 되는 법이 이 온당한 법이냐? 헌법이 그런 법이냐?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 온 악법은 낡은 구조다. 이 낡은 구조를 우리 힘으로 바꾸겠다. 이게 프랑스에서 민중들이 일어났던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동시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온당하다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딱 나와가지고 정부가 가장 힘든 노동자들을 민중을 위해서 할 일을 더 하겠다. 최저임금은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올리겠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아직 그걸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 사회 체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빨갱이라고 해불제라. 빨갱이라 하고 폭도라 하고 이렇게 됐던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는 그동안 이런 일들을 다 국회의원이 했어요.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딱 보니까 다 가진 자 편에만 쓰는 거야. 동지들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강보험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에 대한 상한제를 둬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병을 갖고 있건 특수한 암이 걸리든 특수장애를 갖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병원비는 상한제를 두는 것이 지금 복지국가들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100만 원을 넘는 본인 부담금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도는 이제 한국 사회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저놈들이 해줄 리가 없어요. 네?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그들한테는 고용보험을 혜택을 받게 되고 연금보험을 무조건 혜택을 받고 그 상한제도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최저임금이 누구는 최저임금도 사각지대로 둬야 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정부가 할 일은 뭡니까? 동지들이 효율 생산성에 대해서 뒤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논리를 제기한다. 이것은 이런 나라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정치가 우리 정치라면 저는 그런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근데 이런 목소리를 국회의원이나 이놈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데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말이요, 24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해버려. 여야가 없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법에는 무조건 지금 현재 국회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기득권돼 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특히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당사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섭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길들을 처음에는 다 누구나 무모하다고 했죠. 동지들이 노동자를 만들었어요. 물론 일반 노조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노조의 역사는 꽤 깁니다. 지역의 모든 개별 노동자들을 모아서 지역에서 그 힘을 가지고 집단적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동지들이 직접 우리도 당사자로 나서겠다는 것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리고 이 힘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촛불을 거치고 나서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땠겠냐?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죠. 죽 서서 개를 준 거죠, 사실은. 토사구팽이를 당하고. 결국은 노동자 그리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가장 나쁜 권력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덜 나쁜 권력을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지에 또다시 우리는 구경거리에 불과하는 이런 타짜로 전락을 되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전 세계는 우리처럼 북한하고 좀 친하냐 북한하고 덜 친하냐에 따라서 정권이 갈리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게 아픈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저 여의도가 바꿀 일이 없다. 절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평균 재산이 40억씩 되고 이런데 그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배부른데. 조국 사태가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그것이 왜 났겠습니까? 그들이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이 정의와 공정과 평등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과는 다르다.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날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떨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부동산으로 한탕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 거냐? 나는 우리 아이들은 과외를 더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학벌을 따게 하려고 하는 그게 나는 그 이상을 다른 무엇을 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번 조국 사태가 나타난 우리한테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노동자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1750만 명이라는 동지들처럼 노동자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뭐 꽤 큰 규모에 있는 노동자이지만 잘못 내가 노동자 만들어가고 신세 조질까 봐. 이 나라는 악법이 너무 많죠. 손배가압류라는 악법으로 영혼까지 파괴를 해버립니다. 저도 지금 1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손배가압류로 100억의 소송을 중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무산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저로서는 100억이나 10억이나 1억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국가 권력은 끝까지 이 나라 정부는 국가가 저한테 제기한 손배가압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쌍용차 사태는 국가폭력이었다. 잘못된 진압이었다. 사과를 했는데 정작 손배가압류는 처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노동운동 잘못하면 신세 조진다. 이런 것을 갖다가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나 문재인 정권이나 별 다르지 않더라.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죠. 동지들, 이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섰는데 그럼 목표를 뭘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권유하다 대표라는 아까 소개를 받은 바 있어요. 준비 대표입니다. 준비 대표고 10월 9일 날 창립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용산에서 할 건데요. 저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찾는 권리 행동을 위해서 권유하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해고당하는 것이, 해고가 밥 먹듯이 당하고 최저임금을 삭감당해도 어디 항의할 수도 없이 살아가고 연차휴가, 그 다음에 잔업수당 150% 같은 것은 정말 꿈에나 들어보는 이야기다 하는 노동자들을 수없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야,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또 한 놈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내가 얼만큼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왔느냐,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나는 뭘 던지고 있느냐, 꼬작 여기서 감옥살이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걸로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수없는 밤을 지새우면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노력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민주노총이 아니면 더 잘 나가는 대공장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지원만 해가지고는 그들의 삶을 바뀔 수 없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사실은 그들이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 근데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장 서너 명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장하고 맞서기가 쉽겠어요? 내일 코앞에서 마주하고 하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 공장을 관두기 전에는 자기가 나서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그리고 내가 나선다고 해서 우리 회사 사장이 뻔히 아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것은 대단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5인 미만 사업장들 모든 노동자들한테 다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더 그 보편적 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군사정권을 거치고 87년을 거치고 하면서 이것이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이 나라가 담합에 의해서 최소한의 보장될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은 권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조차도 저것은 혹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방관자 역할들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반성문을 쓰게 됐고 그들이 당사자로 나서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러나 내가 나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야, 한상균이 저거 위원장 한번 하고 나도 천지분간도 못한다, 저게 되겠어? 저게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했지. 저는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구나. 굉장히 내 가까이 있는 동지들이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짐을 했고, 그렇지 않고는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바뀔 수 없다. 세상과 교섭이 불가능하다. 여야를 할 것 없는 정치권들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줄 놈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행동에 돌입했죠. 그동안은 늘 요구를 했어요. 이거 해주시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주장만 난무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겠다. 권유해야 될 다른 점은 하겠답니다. 직접 행동을 하겠다. 우리가 하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하겠다.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과 굉장히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 이 심들이 정말 당사자들이 분명히 분연히 동지들처럼 지금 현재의 이 규모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전국에서 광화문에 모이기는 어려울지언정 온라인 얼마나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라도 그 분노를 모아보자. 손가락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이 찾아지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에도 모이고 수원에도 모이고 우리 평택에도 모이고 광주, 부산 할 것 없이 거점별로 얼굴 없이 살아왔던, 이름 없이 살아왔던 2등 국민들, 차별의 한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올 것이다. 근데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념이라는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같은 나하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회의실에 모여도 가능한 문제고 광화문에 모여서도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온라인에 어떤 운동장에 모여도 가능한 문제가 아닐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온갖 낡은 구조와 고차가 된 그들의 착취 구조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여기서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온갖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장들은 7명이 일하면 4명, 3명씩 쪼개서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150%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쓴지 안 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저는 전 국민적으로 전 노동자들을 함께 하자는 것들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소사장이나 작은 사업장의 사용자를 연맥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최소한 이런 보편적인 기본사항들은 성에서 이 사회가 성장하든 발전을 하든 복지가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국민적 상식으로 만들어가자.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체념을 확인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된 것은 다양한 경로가 있죠. 쌍용차 투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한편은 구사대가 대합을고 한편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대합으로 이렇게 편이 나눠지기도 하고. 왜? 노동자는 늘 두렵거든.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 갖다가 집중 포화를 써야 돼요. 폭도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니까 투항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결국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한계들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겨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경험 속에서는 누군가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만남 되게 중요하다고,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 삶을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 이럴 것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힘을 막아낼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가폭력을 수십 대의 헬기가 우리를 진압에 들어오고 제로액을 산불 끄듯이 폭포처럼 쏟아대. 온갖 테러 진압 장비가 동원돼서 노동자들을 협박해요. 그래도 이양 해고는 살인이다. 나가면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여기서 싸우다 죽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기 살기 하니까 국가폭력도 함부로 못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명박이 하려고 했던 언제든지 너희들은 노동자는 잘릴 수 있다. 이런 세상을 함부로 정리하고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구나. 이것을 쌍용차는 남긴 겁니다. 쌍용차는. 이런 그런 투쟁들을 경험해. 왜? 모든 걸 뭐 이럴 게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막판의 결심은 그런 힘을 만들 그래. 근데 이보다 더 강한 힘은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구나 말이야.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지난 촛불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홍콩의 노동자들 얼마나 대단했어요, 민중들이. 물론 요구는 다양한 게 있었지만 나부터 잡아가라. 이런 거예요. 잡아가보라 이거야. 가둘라면 가두고. 그런 정도로 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프랑스 지금 현재 노란조끼 운동에는 5천 명이 넘는 노동자 민중들이 구속됐어요. 거기도 잡아가라 이런 거거든. 잡아가보라. 근데 우리가 5천 명 구속을 각오하면 있잖아요. 서울구치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천막을 쳐갖고 구속을 시키든지 이럴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 여야 국회가 담합하건 노동자들을 기본적으로 착취하는 이 사회 구조, 그리고 경쟁에서만 무조건 이기는 자들을 우선하는 이 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분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정치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저 새끼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놈보다 더 나빠, 더 좋아, 이런 정도로 하는 정치에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 편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 편은 노동자 편이어야 됩니다. 노동자 약자 편에 쓰는 정치가 진짜 가능할 거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한다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바꿔낼 수 있다. 아마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했던 ILO 협약 비준이라는 게 있어요. ILO가 세계적으로 이 노동자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한테 이 정도의 권리는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에 단결권에 대한 협약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협약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나라 정부는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하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겁나 커져본게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저는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ILO 협약이 비준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딱 갖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소한 가이드라인, 하한선의 가이드라인을 둬가지고 노후에 최소한의 어떤 노동을 하고 최소한의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한테는 기본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 보장제도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법인데 최저임금에도 누구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5일 미만 사업장, 장애인 노동자들이 왜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함께 만든다. 이런 것들이 직접 정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직접 정치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집권 전략까지, 지금 저들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들보다 우리가 덜 대통령을 더 잘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을 잘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야당 대표를 저들보다 못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Can do anything.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칠 때가 됐습니다. 예.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순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바꿔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저도 뭐 학교에서 늘 꼴뚱만 한 놈이 더 이상 아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팔자였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게 되고, 박근혜와 싸워서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고 나는 그냥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노동자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고, 나는 노동자로서 저승에 가더라도 가장 행복한 노동자였다라는 비문을 남기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저는 비문까지도 이미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서 살아가는데, 저는 각각의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그리고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운동은 안 되는 거거든요. 노동운동, 노동자 만들었는데 당장 지치고 나 일로 받아들여버리는 운동은 지쳐서 뭐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운동이다, 세상을 바꾸는 내가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지치지 않아요. 힘들어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설이 됐던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배움의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은 존중돼야 되고 귀하다, 노동은 존엄하다, 이것이 최소한 보장되는 나라가 가장 공정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평등한 나라이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다. 근데 노동이 어떤 차별과 조건에 따라서 차등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 나라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걸 우리는 용인할 수도 없다. 얼마 전 언론에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한 배경은 제가 별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대단히 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컸다. 근데 그 아주대는 아마 우리나라 큰 대형 병원 치고 유일하게 의사들이 노동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노동잡을 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상담을 하고 있는 트라우마 센터의 의사들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병원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데 이런 내가 5분 만에 진료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민의 원인이 뭔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5분 만에 한 명씩 진료를 하라, 이런 기가 막힌 지시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이 전락하는, 여기에 저항해가지고 노동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결국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간의 존엄이, 자신과 싸움을 쉼없이 했잖아. 쉼없이 하다가 번 있더라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고, 또 갇힌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 좀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인데, 동지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지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인공이 아닐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당당한 주인공과 오늘 함께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간직하고, 동지들에게 권리를 찾아가는 그 지난한 투쟁이 될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함께하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함께 동지로서 함께하겠다라는 인사로 오늘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끝낼까 합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 활동하고 있는 이재근 활동 말인데요. 네네네. 얼마 전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프로젝트 위원장이
그 피게트 노동자들한테 예. 법을 지켜라, 구속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고 그리고 아직 한국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누가 더 나쁜 놈들인지 한계가 있는데 왜 국민들은 왜그 한계를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그 톨게이트 투쟁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라 해서 다 똑같은 노동자는 아닙니다. 노동자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다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을 깨지 못하는 그것을 갈라놓는 것들이 정부이고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하는 그 노동자들은 그런 노동자들인 것이죠. 노동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뜻을 세우는 노동자가 있고 하나는 입신양면을 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것도 뭐 노동자도 간부가 헌신이 아니라 무슨 완장이 돼가지고 말이요. 완장이 돼서 자기가 무슨 뭔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팽배하고 있고 그것들을 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뜻을 세우고 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민주노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노조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노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민주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반동적 일을 했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그들이 정당할 수 없고 우리가 옳다는 것들은 세상은 이미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안에서도 문재인 찍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찍었기는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개판으로 가거든. 근데 이제 마음을 바꾸려니까 쉽지가 않아. 자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감옥에서 만났던 교도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보수적인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교도관들은 지난 촛불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저한테 오늘 뭐 촛불 보니까 어떻고 쫙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지금의 뭐 옛날에 신한국당 자유당으로 하는 이 그들의 선택지 이상을 선택해 본 적이 없고 조선일보의 신문은 봐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불을 경험하면서 뭔가 내가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이제 자기 정치적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지금 광화문에 대한문에 태극기부대의 기세는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세지는 것들은 그들이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동적으로 커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상균이가 출소해가지고 대한문을 갔다가 몰매 맞을 뻔했어라. 와, 저 새끼 박근혜하고 싸웠던 놈이다. 저놈 잡으라 막 달려드는 거라. 와, 그래가지고 나도 쉽게 제가 물러날 놈은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붙을 거냐 그랬더니 멈지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만큼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저하고 인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한상균이 늘 눈에 밟힌다는 이야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나는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무능함 그리고 약속을 파괴한 배신감 이런 거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정치에 대한 저는 분명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중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또 오만해지고 또다시 우리를 자유한국당보다 우리가 낮은데 우리를 선택하더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문제는 근데 우리가 저들을 대치할 수 있는
저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아직은 못 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준비들도 지금 각각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일들이 한다라면 기꺼이 제 열정도 한번 바쳐줄 이런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민주노총 위원장이면 대단히 축복받고 그리고 이 나라 노동자 대표로 사랑받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헌신을 할 망정 앞으로 국회에 들어갈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과 공표했다. 그래서 노동자의 형으로, 노동자의 선배로, 노동자의 동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남기고자 하는 비문, 노동자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는 비문을 새길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을 보일 거라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만 노동자 앞에 희망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제가 처음에 감옥에서 팔굽혀펴기 300개씩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10개, 15개, 20개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라는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시민들, 노동자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무슨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듯이 그렇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쉬운 일 같았으면 진작 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저는 100년이 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Can do anything.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노동자 이름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누군가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직접 행동에 나설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주 준엄한 노동자의 자존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길에 나서는 동지들은 이미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동지들도 함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힘든 시간들을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저들의 세치에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되게 우리 정부가 어쨌든 우리 사장이라는 걸 예. 되게 많이 와닿는데요. 예. 그 전장인데 이제 장애 일반 노조가 따로 생겼고 네. 노동을 집중해서 싸우는 그 의미를 좀 그 선발 노동자로서 예. 저희가 어떻게 그 의미를 가져가고 같이 가져가면 좋겠는지 좀 선배님으로서 좀 조언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질문을 드리면서 든 생각인데 만약에 하나라
자유한국당 무라민주당 말고 정말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이나 그의 정당들이 정치가 그 정권이 만약에 잡는 세상이 온다면 가정한다면 그때는 지금 노동자들이 좀 살기가 편할까라는 의문이 약간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좀 예. 첫 번째 드렸던 일반적인 그 의미나 역할을 선배님으로서 좀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선배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렵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의 동지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또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저는 자랑 하나 하면 저를 내쫓을 줄 알았던 아내가 감옥을 살고 나오니까 동지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지 않는가?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동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줘서 정말 부끄러웠는데 미안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것도 얻었어요. 저는 얻어서 지금 그렇게 동지라고 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선배로 저는 선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는데 내일 모레 이제 한갑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같이 해왔던 동지들이 다 운동을 떠나고 또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로웠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저를 폭도라고 매도하고 세상이 저를 나쁜 놈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희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저를 멀리하는 것들을 봤어요. 이런 걸 볼 때 세상 인심 참 무섭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이제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이제 노동자의 선배로 산다는 것들은 굉장히 누구나 힘들거든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쉽겠어요. 이 나라 악법이 너무 많고 온전하게 지금 단결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파업할 수도 없는 이런 굉장히 지구촌에서 가장 악법들로 많이 누더기가 된 노동법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맞서서 싸우는 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후배들이 힘들 때 막걸리 한 잔 같이 먹어주는 선배로 남은 인생 살아도 되게 보람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동지들은 이미 같이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가고 있는 일반 노조로서 당당히 우뚝 선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 누군가 엘리트가 나서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면 이 노동자는 금방 깨질 거라고 저는 봐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금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궁극에 가야 될 목표는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각각의 요구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최저임금법, 나는 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치열한 토론 속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우리가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노동조합이 결국 누구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바로 쓸 거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들이 그러면 나쁜 정당들을 대신할 것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바꿔줄 거냐. 제가 이제 작년에 출소해가지고 첫 번째 간 나라가 브라질을 갔다 왔어요.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에 가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노동자 대통령인 룰라가 2번을 집권을 했고 놀라를 이어서 지우마라는 대통령이 또 2번의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우마 대통령이 임기를 반년을 남기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집권을 온전히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집권할 때는 그
집권당을 연합정당을 할 때는 정말 우리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정의당, 민중당, 변혁당, 녹색당, 노동당, 뭐 무슨 청년당 뭐 이렇게 다 해봤자 우리는 대여섯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브라질은 그 집권을 위해서 15개 정도의 정당들이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좋은 장점들을 모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노동자 민중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는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6개월을 남기고 권력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 16년 동안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정치가 해온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보편적 복지를 강화했던 이것을 이 쿠데타 정권은 6개월 만에 다 원위치로 돌려버립니다. 원위치로 돌려버리죠. 실제로 이 극우 보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사회의 취약적인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바로 16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그냥 비참한 싸움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일일이 만나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다른 대안은 답은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다. 다시 우리가 권력을 잡는 길, 그 이상도 없다. 이하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청소를 하는 노동자도 있고, 용접하는 노동자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목공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내부에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미 정부는 이것이 다 한편이 되는 것들 되게 경계하죠. 그래서 기종노조라는 프레임도 씌워버리고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잘 먹으려면 우리 당을 찍어라. 이런 게 이제 그들이 놀림에 우리가 늘 속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린 진보 정치들도 노동자 정치들도 이제는 통합할 때 되고 집권 전략을 가지고 한편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대의가 없다. 자기 목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 밑에서 우리 민초들이 정말 아랫바닥에서 그들이 통합하도록 해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해봐라 하면 하지 않을 거라는 거, 못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상처가 많아요.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여전히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은 노동자 민중들은 우리가 진짜 우리 편인 집권이 가능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다는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런 꿈들을 잊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예. 장애인 일반노조 당이 요청을 들으셨을 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저는 다른 노조와 노동운동에 사람들보다는 장애인 일반노조라고 들으셨을 때에 네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설명을 듣고 가능하시면서도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또 현상적으로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 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장애인 일반 노조에 대한 또 장애인들 노동운동에 대한 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지금 마음속에 머물고 계신지, 그런 네. 생각에 대한 계속 변화할 수 있지. 네네네네. 그런 점들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궁금. 많은 노동운동의 현상들을 보셨을 거고 자본주의 맥락을 보셨을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별 노조라고 하는 체계가 형식적으로는 있으나 무늬만 지금 현재 산별 체계이지, 실질적으로 그 업종과 그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 계급, 이제 한국 사회 정도의 규모면 저는 단일 노조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민주노총이 단일 노조라고 생각하면 지금 질문은 별 크게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일 노조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개별 노동자들까지,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노동자 깃발 아래 묶는 세계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마쳤는데 되게 이제 미안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가장 그 조직된 힘을 가지고 이 사회 약자들의 삶을 바꿔내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는데 동지들이 또 이렇게 장애인 일반 노조를 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남달랐어요. 그때 이제 저는 권유하다라는 것들 한참 깊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하고 제가 고민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당사자로 나서는 점 사용자하고 직접 마주하는 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용자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출발 그리고 이 힘들은 결국 사회적 동의를 받아가는 그 힘들이 위해서 요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경로에 저의 구상과 또 크게 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것들 정도로 좀 느꼈고요. 그 나머지 동지들이 늘 해왔던 사회적 요구들을 해왔던 방식들을 이제 노동조합으로 옮겨왔는데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나 갈등들 이런 것은 혹시 없을 건가 이런 건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른 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내에도 다른 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늘 보면 사람을 선입견으로 재단을 해버려요. 저놈은 저놈 패거리, 저놈은 이쪽 패거리, 제 이야기는 내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아무런 조직의 전망을 만들 수 없다. 결국은 다른 오름을 인정하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이미 돌아가신 신용복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분이 이 화이분류, 화이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자 수고로. 그래서 다른들을 모아서 담대한 노동자 민중의 꿈을 실현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밉습니다. 갈라지고 나면 더 미워요. 미워다 보니까 정작 싸워야 될 주적은 저기 멀리가 있는데 저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소모적으로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어봐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들어봐야 됩니다. 힘들게 이야기하더라도 누가 먼저 이렇게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들어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 오름과 내 오름이 왜 같이 못 가냐 이런 생각들을 기본에 두고 한다라면 동지들이 가고자 하는 길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민주노조가 가야 될 길, 이날의 노동자 계급이 가야 할 길들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저는 희망에 더 무게를 두고 동지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얼굴 그냥 빨리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적나라하게요. 금전적으로 최저임금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건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그 사람은 최저임금은 다 최고임금이기도 하고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가 우리 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국가의 기능이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큰 국가, 작은 국가라고 구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는 엄밀히 보면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이야기 못 하고 있는데 국가가 좀 더 힘든 노동자, 서민, 민중들을 위해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동지들이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그 요구는 옳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문과 또 긴 시간 함께한 시간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